경상도 산골에 15년간 바보 행세를 하며 황 부자의 구박을 견뎌온 머슴 칠성은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악독한 황 부자의 제안으로 귀신 연화가 지키는 사지에 저승바위에 오른 칠성. 그는 그간 몰래 익힌 천재적인 바둑 실력으로 귀신을 이기고 그 효심에 감복한 연화에게 영약과 보물을 얻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성은 황 부자와 각자의 재산을 걸고 바둑 대국 내기에 하게 되는데 과연 머슴 칠성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 야담한 양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경상도 어느 첩첩산중 고을에서 태어나 자란 칠성은 나이 20이 넘도록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칠성을 언제나 바보, 반편이, 모자란 것이라 불렀고 칠성 스스로도 그 이름들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늘 콧물을 훌쩍거리며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 칠성의 모습은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서부터 황 부자댁 안채 깊숙한 곳까지 두루 소문이 나 있었고 지나가는 아낙네들조차 혀를 차며 쯧쯧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칠성의 해실해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칠성이 바라던 바였으므로 칠성은 단 한 번도 그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머슴으로 살아가는 황 부자 댁은 고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랗게 쌓아 올린 돌담 안으로 들어서면 안채며 사랑채며 행랑채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창고마다 묵직하게 잠긴 자물통 안에는 황 부자가 평생에 걸쳐 긁어모은 곡식과 비단과 약재와 금부치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이 고을에서 나는 새도 돈으로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을 만큼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소작농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해에도 곳간 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었고 병든 이웃이 죽어가며 손을 내밀어도 찬 눈길 한 번 줄 뿐 발길조차 돌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황 부자 집 앞에서는 오줌을 앓는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을 정도였으니 그 악명은 이 산중 고을의 골짜기 끝까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바로 그런 황 부자 밑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머슴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죽을 끓이고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고 황 부자가 시키는 굳은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돌처럼 딱딱해졌고 발바닥은 거칠거칠하게 갈라져 겨울이면 핏물이 맺혔습니다. 황 부자의 하인들이 이유 없이 매질을 해도 칠성은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반편이라 아픔도 모른다고 수근거렸지만 칠성은 속으로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픔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변두리 바람이 들이치면 벽이 흔들리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홀어머니였습니다. 칠성의 아버지는 칠성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몸으로 어린 칠성을 키우면서 몸을 혹사하다 결국 폐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았고 날이 차가워지면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칠성은 매일 밤 하루 종일 황 부자 댁에서 시달리고 돌아와서도 어머니의 굽은 등을 손으로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뜨끈한 방바닥도 아닌 찬 아랫목에 어머니를 누이고 칠성 자신의 몸으로 벽 사이에 바람을 막으면서 어머니가 편안히 잠드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칠성의 얼굴에서 해실해실한 웃음이 사라지고 깊고 조용한 눈빛이 어머니의 자는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산중의 겨울은 서울보다도 매서워서 바람이 불면 뺨이 칼로 에이는 듯하고 땅은 곡괭이로도 잘 파지지 않을 만큼 꽁꽁 얼어붙는 법이었습니다. 칠성이
아침 일찍 황 부자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불 위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손 사이로 검붉은 빛을 띤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순간 심장이 뚝 멈추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급히 어머니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의원이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칠성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산삼 한 뿌리만 다려 먹이면 살릴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차갑고도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오두막의 낡은 벽 사이로 스며들었고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그 바람 소리에 섞여 칠성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이런 것임을 그때 칠성은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산삼, 그것도 어머니의 중한 병을 고칠 만한 묵은 산삼은 칠성 같은 머슴이 평생을 일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것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황 부자였습니다. 황 부자의 곳간 깊숙한 곳에 100년을 훌쩍 넘긴 천종산삼이 몇 뿌리 있다는 것은 고을에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칠성은 집신도 신을 겨를 없이 맨발로 눈 덮인 땅을 밟으며 황 부자 댁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살을 애는 차가움도 얼어붙은 땅의 단단한 감촉도 그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만이 칠성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황 부자는 그날도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생 둘을 양 옆에 끼고 아랫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홀짝이며 손님으로 찾아온 인근 고을의 부부와 한가로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좋은 나무가 타는 향긋한 연기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방 안으로 칠성이 뛰어들어왔을 때 황 부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꽁꽁 언 맨발로 언 땅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하는 동안에도 황 부자의 시선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하얀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황 부자는 마치 마당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부채질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 부자의 입이 열렸을 때 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놈의 자식이 감히 귀하신 양반의 바둑 자리를 소란스럽게 만든다며 산삼 따위로 머슴의 어미 목숨을 구할 생각이냐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며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등짝을 가로지르는 매의 아픔이 선명했고 발길질에 옆구리가 꺾이는 통증이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황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으로 흘러나갔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황 부자의 권세 앞에서는 이 고을 누구도 쉽사리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 부자의 눈빛에 무언가 불쾌하고도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평소 바둑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던 황 부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고개를 들었고 그 생각은 순식간에 비열하고 악랄한 제안으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황 부자가 천천히 칠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산 너머 절벽 꼭대기에 있는 저승바위, 그 바위 위에서 나타나는 바둑 귀신과 대국을 하여 이기고 살아 돌아온다면 곳간에 있는 100년 묵은 천종산삼을 내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승바위는 이 고을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에서도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찔하게 높이 솟은 바위 절벽 끝, 거기 놓인 낡은 바둑판 앞에 나타나는 여귀신과 바둑을 두어 이기면 10년의 수명과 재물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그 내기에서 진 자들은 시체조차 찾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을 제1의 바둑 명인들도 용기를 내어 올라갔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 그 사지로 바둑의 바 자도 모른다고 알려진 바보 머슴을 보내겠다는 것은 황 부자가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칠성의 목숨을 거두겠다는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찢어진 이마에서 피가 흘러 한쪽 눈을 가리는 상태로도 해실해실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갔다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렸지만 칠성은 콧물을 훌쩍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 부자의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바보가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눈 덮인 산길 위에 겹쳐 보였고 그 얼굴이 칠성의 두 발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산길은 잔인하리만큼 가팔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고 집신조차 없는 맨발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지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쏟아져 내리며 목덜미 안으로 파고들었고 돌부리에 채인 발가락에서 피가 번졌지만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하나의 일념 앞에서는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나무들의 가지는 더 앙상하게 뻗어 있었고 하늘은 더 낮게 내려앉아 회색빛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침내 저승 바위에 발을 디뎠을 때 아래를 내려다본 절벽 아래로는 시커먼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발밑의 바위 틈 사이사이에는 내기에서 저 목숨을 잃은 자들의 백골이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바위 위에 낡은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사가 있었지만 선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둑판 너머 서리가 내린 것처럼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얼굴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아름다웠으며 눈빛에는 오랜 세월 이 절벽 끝에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지켜봐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콧물을 질질 흘리며 기어 올라온 칠성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고요한 연민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연하가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살려줄 테니 당장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탐욕스러운 황 부자에게 농락당의 사지로 내몰린 처지가 가엾다고 바둑의 바 자도 모르는 자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면서 바둑판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산삼을 얻어가야 한다고. 그러니 한 판 두어달라고 해실해실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하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내기에서 지는 순간 칠성의 영혼은 영영 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짧은 대답과 함께 바둑통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가 먼저 흙돌을 집어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이 바위에 부딪히는 단단하고 낮은 소리가 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해실해실 웃던 칠성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동자가 고요해졌으며 덜덜 떨리던 두 손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칠성이 천천히 바둑통에 손을 집어넣어 백돌을 쥐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돌을 감싸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처음 돌을 짚는 방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천 번 돌을 쥐어온 사람의 손이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백돌을 바둑판에 내려놓았을 때 그 소리가 절벽 전체를 울렸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는 단순히 돌 하나가 판 위에 놓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압축되어 터져나오는 소리였고 고통과 인내와 침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콧물 흘리는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양미간에 깊고 서늘한 집중력을 담고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15년 동안 황 부자 댁 마루를 닦으며 기보를 외웠습니다. 황 부자는 바둑에 미쳐 있었고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국수들을 불러들여 대국을 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칠성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마루를 닦거나 물을 끓이거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바보 머슴이 그 대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칠성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칠성의 눈은 바둑판 위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명인이 돌을 놓는 손의 각도, 집중할 때 미세하게 달라지는 호흡, 상대를 압박할 때 사용하는 포석의 흐름, 사활이 갈리는 순간의 수 읽기, 그것들이 하나씩 15년에 걸쳐 칠성의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칠성은 바보 행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비밀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황 부자가 칠성의 능력을 알아채는 순간 그 능력은 곧 착취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칠성은 웃었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해실해실 웃으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모든 것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15년이 바둑판 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묘수를 짜내어 공격을 퍼부을 때마다 칠성의 백돌은 단 한 수 만에 그 공격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연화가 포위망을 펼치면 칠성은 그 포위망의 허점을 이미 세수 앞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백돌들이 서서히 거대한 용의 형상을 이루며 흑돌들 사이를 굽이쳐 나갔습니다. 돌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단단한 바위에 거미줄 같은 금이 쩍쩍 갈라졌고 저승 바위 전체가 미세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흑돌은 점점 더 좁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어디를 살리려 해도 다른 곳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발버둥을 칠수록 칠성의 백돌들은 더 촘촘하게 올가매었습니다. 연화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 절벽 위에서 살아온 귀신이었고 조선 최고의 국수들도 이 자리에서 연화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화의 흑돌은 사방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바둑판을 들여다보던 연화의 손에서 마침내 돌이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로 구르는 흑돌의 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연화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이런 수를 둘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분노도 수치도 아닌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뒷머리를 긁적이며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그냥 엄에 살리고 싶은 불효자라고 했습니다. 이겼으니 엄에 살려주실 거 맞지 않냐고 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이 절벽 위에서 연화가 만나온 인간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수명을 더 얻으려는 자, 돈을 벌려는 자,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 내 길을 걸어왔고 연화는 그 탐욕들이 패배와 동시에 공포로 바뀌는 것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오로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 사지에 올라왔습니다. 재물도 수명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어머니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맑고 지극한 마음이 수백 년의 원한과 서늘함으로 굳어진 연화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렸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소리를 내어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하고도 착한 거사 하는 말과 함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연화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칠성에게 약속대로 10년의 수명이 담긴 영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깊은 바위 틈새에 숨겨져 있던 수백 년에 걸쳐 모인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든 보찜도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연화는 칠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운 귀신의 손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의 손과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칠성의 든든한 누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내려가서 자신을 이 사지로 내몬 그 악독한 황 부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부러뜨려 놓으라고. 연화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무거운 보찜을 등에 지고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올라갈 때의 발걸음이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떨리던 것이었다면 내려오는 발걸음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워도 칠성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허리를 돌아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차가운 바람도 얼어붙은 발바닥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황 부자댁은 이른 시간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칠성이 죽었다는 확신 아래 벌어진 잔치였습니다. 황 부자는 칠성이 살던 오두막과 그 작은 밭되기마저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 돼지를 잡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인들이 술상을 나르고 황 부자는 아랫목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득이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보 놈이 제 발로 무덤을 팠다며 이 얼마나 운수 좋은 날이냐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벼락이 내리치는 것처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황 부자 댁 대문이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인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가운데 누군가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는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보찜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고 두 눈빛은 서슬 퍼런 장수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어제까지 황 부자 댁 마당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허리를 굽히던 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른 칠성이었습니다. 몸에서 어떤 기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굽어있던 척추가 곧게 펴져 있었고 아래를 향하던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루 위로 무언가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100년이 좋기 넘은 천종산삼이 황 부자의 발 앞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황 부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던 기생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황 부자는 마치 한낮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저 보찜은 또 무엇이냐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했지만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황 부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차가운 냉기가 서린 옥 바둑돌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가만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황 부자 댁 담장 너머에서 소문을 들으려 귀를 세우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보찜에 든 금은 보화를 전부 걸 것이고 황 부자는 황 부자의 전 재산과 고을 사람들의 빈문서가 담긴 괴짝을 꺼는 것입니다. 바둑 한 판을 두어 지는 쪽이 알거지가 되어 이 마을을 맨몸으로 떠나는 내기였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안으로 황 부자 댁 마당으로 하나둘씩 발을 들였습니다. 황 부자의 눈에서 두려움이 탐욕으로 교체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저 바보 놈이 운 좋게 산에서 보물을 주워왔다는 생각, 저 보물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황 부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 부자는 자신만만하게 바둑판을 대령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바둑판이 놓였고 사방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황 부자가 흑돌을 집어 바둑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 백돌을 쥐었고 황 부자의 등줄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저승 바위 위에서 연화를 상대로 펼쳤던 것보다 더 날카롭고 더 서늘한 집중력이 칠성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를 상대로 한 이 대국에는 단순히 승패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굴욕이 있었고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가 빌었던 그날의 기억이 있었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칠성의 백돌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황 부자의 흑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황 부자가 포위망을 치면
칠성은 그 안을 도려냈고 황 부자가 허를 찌르려 하면 칠성은 이미 그 자리에 백돌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의 흑돌들은 점점 더 구석으로 몰려 발버둥을 쳐도 숨통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황 부자가 자신만만하게 내려놓은 돌들이 하나씩 칠성의 백돌들에 의해 씹히고 삼켜지는 동안 마당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보 머슴의 솜씨인지 아니면 귀신의 솜씨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황 부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입술이 바들바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칠성의 등 뒤에서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이 물결처럼 번져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기운이었지만 황 부자에게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고도 섬뜩한 얼굴의 여귀신 연하의 환영이 칠성의 등 뒤에 서서 황 부자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온 것처럼 서늘한 그 눈빛이 황 부자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황 부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라고, 귀신이 보인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쓰러진 황 부자를 내려다보는 가운데 바둑판 위의 결과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칠성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압승이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황 부자가 가리키던 창고 쪽으로 걸어갔고 하인들이 막아서지 못한 채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내기의 조건대로 열어젖힌 궤짝 안에는 황 부자가 평생 긁어모은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는 고을 사람들의 피눈물이 묻은 빈 문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칠성은 두 손으로 그 문서들을 한 움큼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는 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종이들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부로 황 부자에게 진 빚은 모두 없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것은 울음이었습니다. 수년을 빚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들의 울음. 흉년에 굶어도 곳간 문 한 번 열어주지 않던 황 부자에게 당해온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땅을 짚었고 어떤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았으며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당은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 부자는 땅바닥에서 비틀비틀 일어나며 울부짖었습니다. 재산을 돌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돈의 반이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내뱉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뿌린 악독한 업보이니 당장 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황 부자를 향한 분노가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 부자가 부리던 머슴들이 달려들어 황 부자에게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황 부자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황 부자는 속옷 바람으로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겼습니다. 칠성은 그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찢어지고 피가 맺힌 발바닥의 통증도 동상으로 갈라진 손가락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어머니의 손이 뺨을 쓰다듬는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어머니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100년 묵은 천종산삼을 꺼내 지식였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넣으며 엄해왔다고, 산삼을 구해왔다고,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붉은 빛을 띠던 어머니의 얼굴에 실처럼 가늘던 숨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창백했던 뺨에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눈동자가 칠성의 얼굴을 담았고 거칠고 마른 어머니의 손이 칠성의 상처난 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거칠고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온기가 칠성이 15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트렸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웃어야 했던 날들,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다 말하지 못한 날들, 어머니의 등을 주무르면서 속으로 울었던 밤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두 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낡은 오두막의 벽 사이로 스며 나와 겨울 밤하늘로 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연하에게 받은 금은보화로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높다란 기와를 얹은 그 집의 곳간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배를 고르는 이웃이 있으면 쌀을 내어 주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으며 겨울을 날 옷가지가 없는 집에는 소미불과 두루마기를 보냈습니다. 황 부자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칠성대감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에는 존경과 감사와 애정이 고루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때부터 저승바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그 절벽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연하는 그 바위 끝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가끔 절벽 위에서 흰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원한과 차가움만을 안고 살아온 연하가 칠성의 지극한 효심 하나로 따뜻한 수호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황 부자는 어찌 되었냐고요. 속옷 바람으로 눈밭에 내쫓긴 그 노인은 자신이 평생 괄시하고 짓밟아왔던 소장농들의 문 앞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찬밥 한 덩이, 물 한 모금 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황 부자가 뿌려온 악독한 업보는 고을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고 그 업보가 이제 황 부자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을 떠돌던 황 부자는 결국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이 없는 지극히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탐욕이 쌓아 올린 탑이 결국 탐욕에 의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오래도록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자가 가장 깊은 지혜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탐욕이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도 진심과 효심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귀신의 마음도 녹이는 사람의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저승 바위 위에는 오늘도 바람이 불고 연화의 흰 옷자락이 그 바람에 조용히 나부낍니다. 칠성이 처음 그 절벽을 올라가던 날의 차갑고 벅찬 공기가 아직도 그 바위 위에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